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된다. 소련은 이후에도 남북한의 군 전력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다. 1949년 9월 소련 대사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남북한 군 전력을 비교해서 보고하기도 했다.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 문제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군 전력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미국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남침을 스탈린이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련이 미국과 합의한 얄타 협정을 파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결국 미국과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렵은 동서냉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당시 베를린 장벽 봉쇄에 실패한 스탈린은 유럽에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탈린은 극동에서 미국과의 또 다른 충돌을 원치 않았다. 아직 군사력이 충분치 않은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스탈린이 1950년 1월 태도를 바꾼다. 김일성은 소련 대사 슈티코프를 만나 또다시 남침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월 30일, 스탈린은 마침내 김일성과 만나 남침 문제를 의논할 뜻이 있음을 통보한다. 소련의 입장이 바뀐 데는 이유가 있다.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고, 또한 중국은 공산혁명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공산권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전개되자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소련에게 유리하게 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여전히 미국을 의식하고 있었다. 남침 지원을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소련은 북한의 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우선 1949년 6월 항공기, 전차, 소총을 비롯한 현대적인 중장비를 북한에 보낸다. 또한 군사훈련을 담당할 소련 장교들을 급하고 북한의 남침 작전을 수립하고 지휘할 작전 참모도 보낸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선제 타격 작전도다. 이 선제 타격 작전도엔 미군이 개입하기 전 전쟁을 끝내려 했던 소련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수원 이남에서 남해안까지 이르는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산맥이니 이런 도로망인지 이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만 표시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2단계 작전에서는 거의 그 무장리에 평정작전을 계속해가면서 남쪽까지 진출하는 이런 것을 상정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수원 이북 지역에서 국군 주력을 포위 선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북한군 남침 계획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북한의 남침 작전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문서들이 있다. 이 자료가 북한군 노획 문서 중에 정찰 명령하고 전투 명령에 관한 자료입니다. 바로 전쟁 당시 미군이 북한군으로부터 노획한 문서로 전쟁 직전 북한군 사령부가 각 사단에 내려보낸 일종의 작전 명령서들이다. 이거는 뭡니까? 군사 작전에 관련된 정찰 명령. 정찰 명령. 예. 그중 남침 작전을 단계별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정보 계획서를 보면 전체 작전이 3단계로 나눠져 있고 1단계 작전이 바로 주력을 섬멸하는 작전이다. 1단계 작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특히 수원 이북 지역이 강조돼 있다. 이는
서울에서 한국군을 강이남으로 밀어내면 춘천을 거쳐 수원에 도착한 부대가 한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원 이북에서 한국군 주력 부대를 포위 섬멸하면 이후엔 큰 저항 없이 쉽게 진격한다는 계획이다. 선제 타격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제2차 대전 가운데 독일군과 소련군이 흔히 사용했던 그런 전략 전술 개념이었습니다. 주공 병력으로서 정면 공격을 하고 조공 병력으로서 포위 공격을 한다는 그런 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북한은 한국의 주력 부대를 섬멸하면 1개월 내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군의 개입을 막기 위한 속전속결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북한군 작전의 핵심은 1단계 작전에 있었습니다. 이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서울을 점령하고 한국군을 강 이남으로 밀어내면은 이 춘천을 점령한 북한군이 수원으로 내려와서 이 한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북한군의 주력 부대가 서울을 점령하는 시간과 또 춘천을 통해서 내려온 북한군이 수원을 점령하는 시간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한국군을 포위 섬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북한군의 의도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서부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개성, 동두천, 포천을 단숨에 점령했습니다. 이때 한국군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는 마지막 방어선인 의정부로 황급히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기세로 내려오던 북한군에 의해 의정부마저 함락됐고 단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습니다. 북한의 작전대로 서울에서 밀려 내려간 한국군 주력부대는 섬멸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부전선이었습니다. 북한군의 1단계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부전선에서 하루 만에 춘천을 점령, 수원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당시 춘천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춘천으로 투입된 부대는 북한군 2사단이다. 이들은 북한군이 전쟁 2개월 전에 실시한 검열 작업에서 최우수 부대로 뽑힌 정예부대였다. 6월 25일 새벽, 38선을 넘어 일제히 춘천으로 진격을 시작했다. 38선 저 모진기가 넘어간 데고 저 산불에 바로 우리 일개 분대가 있었고 저 산놈에는 인민군 애들 일개 분대가 있었고 저 불악이 지금은 수몰돼 있지만 당시 이곳엔 춘천의 첫 관문인 모진교가 있었다. 38선을 넘은 북한군 2사단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이곳 모진교를 돌파했다. 당시 2사단은 춘천을 하루 만에 점령한 뒤 곧바로 가평, 가촌을 거쳐 수원으로 향하도록 돼 있었다. 그 작전의 첫 목표 지점인 모진교 돌파는 예상대로 됐다. 그런데 문제는 옥산포였다. 여기 내가 그 출동하게 그 아침 여기 점령 한 10시경에 점령했거든요. 여기 10시경에 점령했는데 와서 이제 점령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일부가 저기 들어왔어요. 그리고 포탄 저쪽으로 자꾸 떨어지고요. 당시 이곳 옥산포는 보리밭이 넓게 펼